실물금은 여러분들 뭐 그게 없어요. 세금이 전혀 없거든요. 아무리 쌀 때 뭐 부가세를 줬습니다. 요즘에 중매거래를 통하면 부가가치가 없는데 부가가치 10% 쌀 때 4천만 원일 때 4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지금은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ETF를 통해서 샀다. 그러면 이제 15.4% 그죠? 또 세금이 네,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원초적인 약간 질문을 갑자기 드리고 네네, 싶은 게 네. 금이라는 게 썩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사실 막 쓰임새가 많진 않잖아요. 네. 귀금속으로 뭐 한다던가. 네네. 근데 뭐 근본이제 시절의 그 가치가 지금까지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 금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화폐보다 더 가치 있고? 리얼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네. 돈이라는 거는 가치를 보존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전쟁채 얼마나 비싼 거였겠습니까? 네. 지금 따지면 잘은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 아파트 100채를 살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이상일 수도 네. 있는데 그게 휴지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가치를 보존을 못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만약에 조기 노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잘 보존이 됐다면 화폐 수집가들한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훼손이 되거나 오염이 됐다 그러면 그 종이 조각이에요. 휴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금은 그거를 보존을 하잖아요. 그런 네. 거고 근본이제 하에서 모든 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산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는 금의 가격에 환산을 시켰잖아요. 금의 총량에.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에 비교하면은 금 가격은 훨씬 저평가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머니터리 베이스 M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조 4천억 달러를 지금 발행을 했거든요. 5조 4천억 달러가 나왔고 네. 그거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WGC에서 8,133톤이라고 해요. 그걸 온수로 바꾸면 2억 6,100 온수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나눠보면은 2650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미국에서 그냥 가장 기본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5조 4천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 M2로 넘어가고 통화성수에 의해서 M2로 넘어가면은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2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를 넘어섭니다. 넘어서가지고 이제 우리 부채 기준 있지 않습니까? D1, D2, D3, D4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 발행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거, 그게 제일 기본이 될 거고요. 그게 39조 달러를 돌파를 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이자만 해도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네. 여기서 넘어서가지고 이제 미반영 부채들 있잖아요. 주정부라든지 지방정부의 부채들을 합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인연금, 뭐 있잖아요. 뭐 메디케어, 뭐 그쵸, 사회보장연금 그것도 이런 거를 부채니까. 딱 하면은 네. 그거 다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민간 부채들 들어가는 거죠. 주택 론들 있잖아요. 주택 담보 대출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업에서 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나오는 이자들. 그걸 다 합치면은 얼마냐면은 얼마일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죠. 네. 107조 달러를 넘었어요. 미국의 1년 GDP가 29조 달러거든요. 107조 달러를 넘었었고 거기에 대한 연간 이자가 얼마냐면은 6.2조 달러예요. M0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생각하면 6.2조 달러는 1년에 무조건 미국에서 찍어가지고 발행을 해야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 관련돼가지고 이란에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2천억 달러 조금 더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의회에 뭐 승인해달라. 2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300조거든요. 근데 전쟁이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찍어내야 되면 또 핑계 통화량이 핑계 증가를 되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네. 어느 정도 와서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 결국은 통화량이 증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금 가격에서 은 가격에서 결국은 통화량하고 관련된 거죠. 예, 예전에 근본이제 이건 뭐 근본이제 은본이제 이게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우리 DNA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불안하고 너무 저렇게 하고 달러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뭐 디베이스먼트, 디달러라이제이션 이렇게 있으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2000년대부터 특히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매년 엄청나게 많은 금들을 사고 있는 거예요. 네. 1년에 생산되는 금의 양이 3,200톤, 3,500톤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중앙은행에서 지금 사는 게 거의 연간 1,000톤 이상을 사버려요. 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전체 금 생산량의 3분의 1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다른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도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안 쓰이는 게 아니고 금은 산업용으로 10% 정도 쓰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3,000톤 정도 연간 생산한다 그러면 반도체에 쓰이는 것만 해도 거의 뭐 290톤, 300톤 정도가 쓰여요. 근데 실버, 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제 쓰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반도체 이거는 첨단 산업에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이든지 뭐든지 기기장치라든지 뭐 핸드폰 뭐 모든 게 반도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서, 5G,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단계를 넘어서 뭐 6G로 간다 그러고 로봇 산업도 발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뭐 워낙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각종 무기들에 은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군사용으로는 가장 그 고성능의 재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텅스텐이 지금 특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텅스텐이 녹는 점이 3422도거든요. 끓는 점은 5555도예요. 네. 원자번은 74번. 근데 얘는 굉장히 큰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원자 간의 끌어당김의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이 나는데 끌어당기는 어떤 성질 있잖아요. 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온에서도 고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있잖아요. 미사일, 탄두, 장갑차, 뭐 어뢰, 뭐 탄두 이런 거 있잖아요. 폭탄이 빵 하고 떨어지면 여기 마찰열과 뭐 파열들이 엄청나게 날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텅스텐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또 오른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텅스텐을 가지고 또 이것도 텅스텐의 80%를 또 중국이 가지고 있네. 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막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뭐 크리티컬 미네랄 장관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히토리라든지 은이라든지 주요 광물들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나선 거예요. 쉽게 당하지는 않죠. 미국이 군사력 1위고 아직까지 세계 경제력 1위인데요. 아무리 뭐 안간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네. 보유를 늘리고 있는데 네. 네.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2013년도 이후에 그때 MB 정권 이후에 104.4톤 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4,300억 불 정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외환 보유고 대비 이제 거기에 금도 있고 미국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래요. 그 비중에서 이제 금 비중을 조금 높이자 이랬는데 예전에는 1%가 안 됐거든요. 금 가격이 낮았으니까. 네, 외환 보유고는 비슷해요. 몇십 년 전이라 비슷한데 금 가격이 3배, 4배 올라 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5,000달러까지 가니까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이 한 3.9%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다못해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네덜란드나 뭐 저기 유럽 국가들은 뭐 유로로 준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나라들은 60%, 70%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막대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조금 아쉬워요. 아쉽고 이제 경제 주체가 보면은 뭐 국가, 기업, 개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도 그렇고 국가들도 그렇고 금을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는 결국 쓰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문화. 아직까지 금을 장신구 정도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한다, 금리를 그렇죠. 얼마 준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주식을 한다. 또 갑자기 이제 금으로 안 오고 코인으로 가버리네. 그래 코인이 또 급등을 하네. 막 이러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해외 유명한 아이비도 그렇고 전통적으로는 투자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을 6 채권을 4 정도로 전통적인 투자 방법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네, 했거든요.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바꿨어요. 주식 6, 채권 2, 기금속 2 이렇게 바꿨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요런 이제 데이터가 대형 은행에서 나오잖아요. 기관 투자가들에서 나오면은 이제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그대 자금을 움직이는 투자 은행들에서도 또 바꾸거든요. 그럼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아까 107조 달러라고 한 거는 아까 이제 민간 부채까지 그 정도 해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그 뭐 영어로 좀 어렵던데 뭐 딜리버 타이버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파생 상품들 있잖아요. 이것까지 연관해가지고 가버리면은 879조 달러까지 가버리더라고요. 파생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고. 네, 상상할 수 없는 게 하고 이게 파생해서 약간이라도 트리거가 돼가지고 위험하게 돼버리면은 그 있잖아요. 뭐 그 뭡니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일어나듯이 그게 터져버리거든요. 트리거가 그렇죠. 돼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서 그 1% 정도만 금으로 오더라도 이제 그런 게 있고 항상 상시 이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들이 그 상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에다가 다 올인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다 마음껏 하셔도 좋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뭐 그 있잖아요. 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주식하고 뭐 조금씩만 잃어도 되는 돈 정도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은 치매 예방이 좋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숫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너무 욕심 내지 말고 하시되 이제 금과 은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한 15%에서 20% 정도는 넣어두자. 대형 투자은행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비율이 몇 대 몇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좀 사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은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1대 60에서 65, 66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1대 15에서 30 정도 구간이래요. 이런 구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값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1대 30에서 15까지를 노려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1대 60이 또 작은 건
건 아니에요. 최근에 뭐 코비드 19 때라든지 아니면 그 작년에 금값이나 은 가격이 급등을 하기 전에는 1대 100 정도에서 머물렀다가 은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금은비가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금은비가 제가 볼 때는 1대 60을 넘어서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5대 5 정도로 하시되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은 은을 6이나 7 정도로 가시고 금은 비중을 두시고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은 비중을 더 높게. 그죠. 금은비가 지금 1대 60을 상회하니까, 그리고 1대 30 정도까지 가면 은을 줄이고, 이제 금을 조금 비중을 다시 이제 늘리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정보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ETF, 글로벌 ETF 담당자 정보사 직원하고 이제 SBS 방송을 비저를 찍고 왔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보면은 금값이 2015년도 1045달러에서 지금 이제 1파동이 지금 시작파동입니다. 그래서 2089달러 정도의 1파가 마무리가 되고, 2파는 아까 러시아 전쟁이 끝났을 때 161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에 5628달러까지 3파동이 가장 강력하고 길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4파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고요. 이 조정의 끝이 4095달러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개인적인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와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온 거예요.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은은 좀 반 떨어졌으니까. 반 떨어졌어요. 은은 지금 이제 금이 여기서 멈춰주면은 은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의 강세를 밑에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확인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금이 만약에 더 떨어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최대 54달러 정도까지는 각오를 하시고, 54달러가 무너져서 2011년도에 고점인 50달러, 49.8달러를 훼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파동을 다시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4달러 정도면은 이제 3파동의 시작점이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1.64달러 정도로 보거든요. 코비드 19 때 급락을 해서 121달러까지 올라간 거, 11배 상승한 걸 3파동으로 보거든요. 여기서 최대 3파동 내 구간 내에서 38.2%까지가 내려오면은 54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강세인 종목들은 61.8% 라인에서 반등을 하거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5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 0에서 시작한 1파동 시작과 3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8.4달러 정도에서 저는 시작을 했다고 보거든요. 2008년도 정도에서 8.4달러에서 121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111달러 정도까지, 엄청 110달러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럼 54에서 이제 110달러에 0.618 정도가 가장 강세로 보거든요. 1파에서 3파 길이 있잖아요. 총 길이의 0.618 정도를 가장 강세론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0달러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110에서 뭐 0.618 정도 하면은,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54달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60, 70 정도 올라가면은 120달러에서 130, 어쩌면은 140, 150 정도까지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팡 튀는 성질이 있거든요. 또 그거를 실물 금과 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금과 은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강세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파동상으로 이제 5파의 길이는 1파의 길이라든지 1파의 뭐 예를 들어서 뭐 1.618이라든지 이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금은 올라가요. 1.618 가면 올라가고 괜찮은데,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올라가거든요. 뭐 금도 그렇지만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미완성 파동이 되면서 이제 쌍고점, 쌍봉을 형성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107조 부채라든지, 아까 뭐 파생으로 인해서 뭐 879조라든지, 미국의 뭐 단순 국가 부채 뭐 39조 달러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자 비용이 미국의 1년 동안 해가지고 세수가 4.5조 달러에서 4.9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조 달러 이상이 순수 국채에 대한 이자로 나가야 되는 거고, 국방비가 1조 달러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만 합쳐도 거의 뭐 40%, 50%가 나가요. 그럼 미국은 뭐로 돈을 써야 됩니까? 결국은 더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 부채 화폐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렇죠. 좀 짜놓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는 손색이 없는 안전자산이 됐다. 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이제 인하가 약해졌다. 네. 금리 동결이 온다. 올해는 뭐 한 번 인하한다가 지금 계속 이제 심해지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금리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금리도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0%에서 5% 이 정도 구간이에요. 아주 예외적으로 10%, 20% 그렇죠. 말고는 네. 이 구간입니다. 네. 근데 이 구간 동안에 금 가격은 35달러에서 지금 5,600달러까지 왔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4,000달러예요. 그래서 실물금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1,045달러에서 5,600달러
$4,20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뭐 $4,200거든요. 그래도 지금 4배 정도 온 거예요. 10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4배 정도가 왔거든요. 근데 이때 환율은 1,100원대, 1,065원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또 환율도 마찬가지로 40%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떨어졌다고 해도 4배 상승을 했고 여기에서 네. 다시 성수를 1.4를 곱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5.6배, 6배 정도는 왔어요. 자, 실물금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6배, 6배 정도 왔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을 해도 마찬가지고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6배, 7배 왔습니다. 7억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1억을 투자해서 7억까지 왔고 그럼 뭐 수익은 6억이 났겠죠. 실물금은 여러분들 뭐 그게 없어요. 세금이 전혀 없거든요. 6억을 다 번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쌀 때 뭐 부가세를 줬습니다. 요즘에 중매거래를 통하면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부가가치 10% 쌀 때 4천만 원일 때 4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지금은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ETF를 통해서 샀다. 그러면 이제 15.4% 그죠? 또 세금이 네, 나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자 우리가 1,000만 원을 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은 10억, 20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계산해도 6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과하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6억 이상이면은 여러분들의 급여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또 합쳐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세율 구간이 45% 나옵니다. 급여하고 플러스 하는 거예요. 네. 배당소득, 이장소득 플러스 ETF 수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45% 나와요. 그것만 해도 끝이냐?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10%, 4.5% 붙습니다. 그러면 49.5%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끝이 아니죠. 뭐가 붙습니까? 의료보험료. 건보료. 네, 네. 7, 8%가 붙거든요. 의료보험료가 과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부자들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 있죠. 뭐 저도 상당히 내죠. 보험료를 엄청나게 내는데 이거 말고 금융소득이 이게 있으면은 소득 월액 보험료를 해가지고 따로 또 냅니다. 이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1년 단위로 끊어서 나와요. 자, 실제 과세율을 따지면 57% 정도까지 나온다고 봐요. 6억을 벌었는데 57%. 와, 뭐 60%, 3억 6천, 3억 5천을 떼이고 실제 내 손에 지는 건 2억 5천밖에 없네. 네. 실물금은 6억 다 벌었네요.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항상 종이금과 다른 데 가서는 또 저 방송에서 정코사 직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또 너무 매몰차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전에 실물금과 이제 ETF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자산이 수익이 가장 좋은 게 맞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는 실물금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차익이 생겨도 거기에서 양도세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예. 그리고 중매거래를 통해서 매수자, 매도자 인적 사항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근거가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또 그래요. 그게 싫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아주 좋은 골드바, 실버바들이 많으니까 제 쪽을 통해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막 이 거래 방법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약간 좀 그렇다, 찝찝하다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부가가치세 내고 최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저희도 도매를 해가지고 5kg, 10kg, 20kg을 또 주얼리 제작하는 업체한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도매하고 소매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깔끔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극이 싫다. 정극이 싫고 진짜 막 그런 상황이 싫다. 실물금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이제 실물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도 좋고 장기간 오랫동안 보유하거든요. 부동산하고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무겁게 오랫동안 보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결국은 버는 상품입니다. 오랫동안. 적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방향성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게 싫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ETF, ETN 하지 마시고 선물하지 마시고 선물 위험합니다. 개인이 하다가 그냥 쪽박 삽니다. 원수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선물 가르쳐 주세요. 금선물, 은선물을 가르쳐 주면 막 짜릿합니다. 유가 지금 뭐 하루 만에 막 깡통에서 마진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권사 막 직원들이 밤에 12시, 1시까지 친절하게 전화 옵니다. 막 해가지고 몇 시까지 채우셔야 되는데 아니면 마진율 60%, 70%, 80%는 그냥 날려버려요. 예. 마진콜에 갑니다. 원수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선물 가르쳐 주시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KRX에 금시장을 통해서 하십시오. 증권가 예. 불러시죠. 예, 차라리 그게 매매 수수료는 조금 일반 주식보다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수수료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골드나라도 주식회사 골드나라도 KRX 금시장 자기 매매 회원사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고 저도 종이금을 모을 때는 KRX를 통해서 이제 하거든요. 차라리 그걸 하시라. 이게 가장 팩트입니다, 여러분. 예, 팩트고 실물금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종이금 하겠다는 분들은 KRX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물금을 중매거래로 하시는 분들은 큰 세금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KX가 양도세 없지 않아요? 없어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양도세 없는 거는 실물이랑 KX
네, 둘밖에 네. 없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기존에 세금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저는. 네, 칭찬하고 싶어요. 여기에 만약에 또 혹시나 다른 있잖아요. 시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귀금속이 또 원자재이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자체에 세금 물리는 게 워낙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기준점이 잘못 나오면 되게 데미지 갈 수 있어가지고 어려울 거예요. 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에게도 그렇고 개인들에게도 그렇고 이 금과 은 자산만큼은 좀 보호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금과 은이 해외에서 수입해가 들어오면 이거는 상품으로 분류해가지고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거래를 해요.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많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부가세 10%의 부담 때문에 이게 이제 아직까지 소위 이야기하는 뒷금이라는 게 있고 현금 주고 싸게 거래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있죠. 예,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중매 거래를 하세요. 그러면 좋은 브랜드 골드바 제품을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정가를 주고 정가를 다 내고 수수료를 다 내고 산 거 그 제품들을 예, 브랜드 골드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현명합니다. 예, 근데 골드바도 이 브랜드별로 시세차가 차이가 다르다고 있죠. 오.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똑같을 거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인류가 참 희한해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예, 어떤 뭐 욕심에 의한이기도 네. 하고 뭐 선호도라든지 취향에 네. 따라서 하는데 모든 게 계급이 있어요. 계급도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인도도 지금은 뭐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네. 예, 다 있는 거고 뭐 다 계급이 있어요. 네. 계급이 있는데 뭐 한국이라고 거기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 명품 브랜드 네. 뭐 에르메스부터 해가 쫙 있지 않습니까? 네. 가방 브랜드 네. 뭐 봤지 않습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너무 잘 알죠. 예, 너무 잘 알죠. 예. 달러는 브랜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금은 브랜드가 아니, 있으면 안 돼요. 달러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달러를 비교하지 말고 이제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예를 들어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네. 캐나다 달러 이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하셔야죠. 종이 돈에 그게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고. 근데 이거를 달러를 단일 단체에서 주체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예, 달러는 뭐 연준에서 뭐 발행하든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을 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의 단일 주체잖아요. 근데 금이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제조업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람보르기니가 있고, 뭡니까? 롤스로이스가 있고, 벤틀리가 있고, 마이바흐가 있고, 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딸기도 뭐, 백화점이 어디 가서 파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그쵸, 다른데요. 그쵸. 옷도 다 다르고. 그래서 금도 국내에서도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요. 고객들이 선호하는 거. 아, 그 덕분에 들어보고 나니까 금 투자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저희가 안 여쭤본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자산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한 50대 후반의 분들이 보통 안전자산들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내 자산이 한 10억 정도다 그러면은 집 빼고 네. 몇 대 몇 정도로 좀 이게 좀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게 좋을까? 아, 부동산을 만약에 뺐으니까 네.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금하고 은 비중으로 5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5나 6이나 7이나 오히려 그 정도로요? 집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코인 예. 이 정도로 10%씩만 정도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예. 그만큼 노후에 50대 60대가 되면은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더 안전한 자산에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이제 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전하게 금과 은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 젊을수록 이제 금과 은의 비중이 조금 낮아지겠죠. 예. 그런데도 아무리 20, 30대라 그러더라도 실물금을 조금씩이라도 가져보고 한번 사보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습관들을 한번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네, 네. 주식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금을 이제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가격을 찾아보니까 1g이 한 188만 원 맞나요 지금? 1g이 골드바. 그렇게는 안 하죠. 1000g을 따지면 지금 뭐 부가세 포함해서 2억 5천,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오. 예, 1g 하면은 수공비가 조금 더 그래요? 붙으니까 25만 원 뭐 이렇게 맞아요. 하겠죠. 예. 예. 살만하네요 진짜. 1g씩은 하면 이제 1g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소 뭐 한 3돈이나 네. 5돈 이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1000개에 1kg이 있으면은 네. 그거를 1g짜리로 한 번에 손을 그쳐야 돼요. 근데 뭐 국가적으로 그냥 막 1000번에 이제 중량을 맞추고 깎고 그쵸. 강내고 하려면 공임 수공비가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단가가 이제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한 5돈 이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브랜드 골드바로 하시라. 모르겠으면은 저희 골드나라 홈페이지를 보시고 네. 등록된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 골드나라 아우라 골드바뿐만 아니라 검증된 제품들, 브랜드 네. 제품들만 네. 올라오거든요. 저희들이 품질을 보증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적각 배상하고 그 만든 회사에 따지는 거죠. 자, 왜 여쭤봤냐면 네. 50대 네. 후반부터 이제 슬슬 장기 네.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네, 증여랑 상속을 해야 될 때 오잖아요. 그죠. 근데 네. 집은 한 번에 다 팔아야 되는데 네, 네. 금은 잘라서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네. 근데 예, 이 예. 증여 상속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시세대로 해가지고 예. 법대로 하면은 뭐 성인이면은 5천만 원 정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공제되는 거 빼고 아니면
아니면 배우자는 6억 정도까지 되는 거고 그럼 배우자한테야 뭐 골드바 2kg, 3kg 정도 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하면 해도 되는 거고. 금으로 줬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한 30% 정도는 시세보다 낮게 해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정직하게 이제 정여세를 내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시차를 두고 10년마다 한 번씩 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네. 금 가격이 좀 완전 많이 내려갔을 네. 때 그때 이제 자녀 명의로 금 좀 증여했다 신고 좀 하고 그쵸. 그러고 나서 가격 오르면은 그만큼 또 이득이 나는 거니까. 이득이 나는 거죠. 그만큼 탄탄한 거고. 그러니까 FM대로 100%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거고요. 단위 중량을 작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5돈, 10돈 뭐 네. 예, 이런 단위로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하고 대신에 할 때는 세무서에 그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해야죠. 근거를 네. 남겨두셔야 돼요. 그럼.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자제분들이 이 금을 팔아서 통장에 입금을 하잖아요. 입금을 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겨두는 게 낫다니까요. 금도래소에서 우리 금할 때 인적사항 쓰라잖아요. 네네. 이게 다 국세청 신고되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을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뭐 1,100만, 1억 1천만 원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그 신고로.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아나운서님이나 전인구 선생님께서 해가지고 내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현금 영수증 번호를 넣습니다. 사업자 같으면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을 해드리는 거죠. 10%는 하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나는 내가 산 거를 그냥 국세청에서 아는 거를 원하지 않아. 그때 무기명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010-000-1234. 이거를 뭐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발행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 발행을 한 거는 누가 산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세금 신고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으면 그때 그 뒤져가지고 이때 이거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뭐 그거 예를 들어 1억을 팔았다 그래도 뭐 200 몇십만 원 뭐 아니면 작게는 뭐 몇십만 원이 현금 연수증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 무기명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출이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되는 거잖아요. 연말정산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래 그게. 그렇긴 하죠. 나중에 보면 그런데 네, 그래도 이때는 되게 또 소중하게 느껴지죠. 네. 하여튼 세무적으로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고 하는 그런 습관도 이제 들이시는 것도 괜찮고. 좋네요. 그리고 그 금사면 2등은 합니다, 2등은 해. 금사면 2등은 합니다. 진짜 2등은 합니다. 여러분들 금사면 2등은 해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고 세계 경제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전인구 선생님이나 저나 아니면은 이제 정본사의 이제 직원들, 애널리스트들, 이제 뭐 리서치 관계자, 이분들 똑똑하신 분들, 저는 아닙니다만 똑똑하신 분들의 말들을 이제 전망을 듣고 그냥 금은 그냥 좋은 금을 그냥 사면 됩니다. 사놓고 안 잃어버리고 금고에 두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니까 금 사면 2등을 한다. 우리가 꼭 인생 살면서 1등 할 필요는 없잖아요. 1등을 쫓아가려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천히 오래 갑시다. 요새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나오면서 채권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네. 100%가 아닌 상황이 됐을 때 네. 새로운 안전자산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데 이 금이라는 또 좋은 또 네, 대체 네. 수단이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또 잘 또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